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센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초기 목적은 단순히 통화였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쇼핑을 하는 등 정말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면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바로 자동차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자동차도 운송수단을 넘어서서 이제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꿈꾸는 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교통연구소의 김창균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사님께서는 교통공학 전공과 산학 관연에서도 20년 넘게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현재는 휴먼교통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에 대한 소개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교통공학을 공부했고요. 네. 그 후에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원 그리고 서울시청 그리고 글로벌 기업 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그 교통 컨설팅과 연구와 강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강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박사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교통이다라는 입문서를 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통이 왜 중요한지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이 왜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그 3대 요인을 꼽으라면은 네. 경제, 문화, 교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뗄 수 없는 3대 요소고요. 이제 인간은 일단 먹어야 되고 남겨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그중에 이제 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쟁 때도 움직여야 되고 기후 변화 때도 움직여야 되고 또 사냥하기도 움직여야 되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교통이라고 봐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걷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출퇴근이 전쟁이 된 일상이고 그래서 이제 의식주에 더해서 그 행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움직이지 않으면은 먹을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과거에서도 항상 이 움직임을, 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선조들이 이렇게 현재를 이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 교통 수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이제 이 교통 문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매우 그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교통 인프라,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항만 이런 데가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데 그렇죠. 반해서 이제 그런 그 이용하는 그런 그 문화 수준은 유독 그 좀 떨어진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OECD 국가 간의 비교만 봐도 예. 그 지난 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이 교통사고라든지 교통 그 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하 수준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면은 그 우수한 교통 시설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교통 기술 대비해서는 문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교통 문화가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네. 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네.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운전을 해보면 압니다. 그 제가 이제 30년 운전 벌써 한 지가 넘었는데 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가면은 뭐 제가 길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만 잘 활용을 하고 질서만 지키면은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를 그 교통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저는 주차 문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동차가 갑자기 증가해서 지금은 한 3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거의 이제 2명당 한 대꼴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차하는 서 있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어딜 가도 주차 문제가 참 대두가 네네.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한두 시간을 넘질 않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22시간 정도는 다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서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또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질서라든지. 그래서 요새는 이웃 간의 그 주차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시비나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맞아요. 사회적인 이슈로도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돼야 되는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먼저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이제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완성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래한 그런 그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4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복합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네. 사람과 인프라, 그리고 이제 사물과 사물.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개발한 그런 과학과 공학 기술의 총 집합체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그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한 네. C학점 정도라고 보는데요. 아직은 많이 낮네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융복합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그 네.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전체, 인류 전체에 더 큰 영향을 주려면은 융복합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분야라든지 신소재 분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들하고 융복합이 돼야지만 그 실질적으로 4차 혁명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결과물로서 뭐 우리가 암을 정복한다든지 또는 인간이 언제 죽을지를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든지 또 신약이 개발돼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그 분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그 분야가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교통 분야에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교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운수 산업 뭐 단순한 그런 독립적인 분야로 볼 수 있지만은 네. 자동차 경우만 봐도 공학이나 경영이나 경영 분야나 디자인, 예술 이런 것들이 요새 총체적으로 있는 그 기술의 우리 총하거든요. 현대 기술에. 그 지하철이나 KTX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부분, 교육 부분, 지역 개발, 그 부동산이 KTX에 따라 역세권에 따라서 발전되는 거를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분야와 이제 융복합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택시만 봐도 택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사회적 갈등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만큼 융복합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잘 추진되려면은 그런 융복합적인 그런 성격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융복합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지 4차 산업혁명을 정말 제대로 잘 즐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의식주 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행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교통이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의식주 행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우리가 원하고 네. 바라는 그런 결과물이 바로 무인 자율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율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통이 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또 왜 그러냐면은 이 자동차라는 게 무인 자동차라는 거는 그 미치는 영향,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다른 분야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능이 무인 자동차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처럼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그 대표적인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자동차,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를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는 무인 자동차 그러면 어디서 만드냐면은 IT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쵸. 삼성이나 인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4차 산업의 그 핵심인 교통 산업, 네.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그 제일 산업혁명을 잘 주도하고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이 기술들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진입을 하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용어죠. 스마트 모빌리티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 개념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참 그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말이 나와서 저도 네.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교통의 새로운 이름이다. 우리가 영어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영어인데 네. 영어로 교통을 처음에 트랜스포트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포트를 이동하는 거, 항구와 항구, 또 에어포트와 에어포트를 이동하는 거를 교통의 이제 전통적인 개념인데 한 30년 전서부터 ITS라는 새로운 교통의 개념이 나왔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와 정보 기술이 시작하면서 한 30, 40년 전에 어떻게 IT 기술을 교통에 접목을 해서 인간이 좀 더 그 잘 이동을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를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동안의 ITS가 대표적인 예로 교통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경로를 이용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지를 알려준 내비게이션의 네. 그런 것들이 ITS 이제 기존의 교통의 개념이었다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을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연계 교통하고 공유 교통입니다. 연계 교통은 네. 지금 있는 기존 교통 시설물들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빨리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연계 교통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유 교통입니다. 공유 교통은 한 가지 이제 제가 놀라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동 수단을 100이라고 하면은 네. 공유 교통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3%만 지금의 이동수단만 있어도 충분히 모든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세계 교통 그 포럼의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도 참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또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 지나치게 많은 교통 수단과 시설물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차량 공유를 앞세워서 모빌리티 시장의 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또 소카가 이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유 경제에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향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어떻다고 좀 관측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당연히 앞으로 점점 확장되어 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움직여야 되고 그 움직임이 있는 한은 그런 그 교통 관련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은 발전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새 그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전동차 뭐 이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이 지금의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버스나 자동차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먼 거리. 그걸 갖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표현을 라스트 마일이라 그래가지고 한 1.6마일, 1.6km. 그러니까 거기는 걷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그 도로를 불편하고. 만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해서 그런 그 뭐 세그웨이나 그런 전동차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발달될 거로 보이는 게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 시설물도 양호하고 그래서 그 특히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이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든지 물리를 건너는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산업 측면에서 개발이 되고 우리 생활에 바로 다가올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기술의 총집합체로 보셨는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닿았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수십 대 수준의 네. 무인 자동차가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전체 이제 5단계 정도로 우리가 그 무인 자동차의 그 기술 수준을 나눴을 때 한 네. 2단계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자동차에 잘 아시겠지만은 앞에 차량과 그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멈춘다든지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2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그 산업 간의 이 연계와 융합이 가장 필요하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율자동차는 그 이 이용자 인간의 취향하고 심리적인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법제적인 것들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인 자동차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연계와 융합이 좀 더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만 기술 수준이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몇 년도 정도로 내다보시나요? 지금 이제 2019년인데요. 네. 기술적으로 지금 한 이 10년 정도면은 충분히 5단계까지는 갈 거로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에서 대도시에 혼잡한데 자동차를 그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도로에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실험실에서도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센서 기술, 그 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또 자동차와 그 옆에 있는 센서들 간에 그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무인 자동차라는 게 기술이 발전되려면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느끼고 그런 인간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한 10년 정도면 한 2030년 정도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완공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2030년에는 정말 자율주행차들이 도로에 많이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셨을 때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센서 모듈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이 밖에도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어디까지 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뭐 자동차가 개인의 그런 취향도 존중해야 되고 또 융복합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법제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런 부분 총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무인 자동차 관련해서 네. 일부 이제 참여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센서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가다가 앞에 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사물이 있으면 이제 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또 가야 되고. 근데 그런 센서라는 게 이 통신이거든요. 내가 느끼고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제 중앙센터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이 센싱 기술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능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알파고라고 해가지고 바둑을 두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무인 자동차는 알파고보다는 아마 수백 배, 수천 배는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변수가 지금 이제 바둑판 안에도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 네. 이거는 또 이 자동차는 움직이는 변수가 많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또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길찾기잖아요. 근데 길찾기가 우리가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거기만 믿고 가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있더라고요. 네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와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종합해서 이제 잘 찾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 완성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인 자동차가 인공지능이 좀 모자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엉뚱한 데 가기를 시작한다면은 그게 한 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수십 대, 수천 대, 수만 대 그렇게 되면은 온 도로가 새로운 종류의 정체를 일으킴으로써 사고도 유발되겠죠.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부각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교통학에서 최종 목표가 네.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공부할 때 최종 목표가 무인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무인 자동차를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목표를 하는 이유는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초보 운전자도 정말 부담이 적겠어요. 네, 맞습니다. 초보 이제 운전자가 없어지는 거고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운전을 안 하면은 저는 이제 요새 이 무인 자동차가 생기면 가장 좋은 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운전에. 신경을 안 쓰면 일단은 이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에 좋아서 수명 연장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학과 교통의 융복합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운전의 부담이 사라지면 정시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지하철이 일반 승용차보다 가장 좋은 점이 정시성이 보장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무인 자동차는 정시성이 보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교통사고나 혼잡도 줄면은 혼잡 비용, 물류 비용, 사고 비용이 줄면 큰 혜택이 돌아오는 거죠, 재정적으로. 거기다 이제 최근 관심 있는 미세먼지. 무인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 자동차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세먼지도 줄 뿐더러 대기 오염이 깨끗해져서 우리 도시 환경에 큰 도움을 줄 거는 확실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진행이 되면 차 주행은 제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론적으로 무인 자동차와 네. 인간이 같이 운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상태에서 네. 무인 자율주행차 지금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게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파고처럼 바둑판에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네. 대결을 시키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제 인간도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판단 미스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계가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도로에 나타나는 혼잡이나 사고보다 훨씬 더 아주 악화된 그런 상태를 맞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인 자동차와 인간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의 운행은 보기 힘들까요?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무인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네. 특정 그 지역, 특정 도시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거기는 모든 도시의 그 자동차는 무인으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면서 그걸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들이 치열해지는 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앞서서 융복합 전략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과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동에서 필요하는 게 뭘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출퇴근,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이 문제만 없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라든지 공유교통만 잘 이루어져도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값싼 가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의 교통산업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교통산업이 이제 저는 일단 모든 움직이는 게 이제 자동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무인 자동차 전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모든 도시의 움직임을 무빙 벨트. 우리 공항 가면은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는 거고 평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네. 무빙 벨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무빙 벨트마다 속도를 준다든지 이런 상상도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자동화되는 그러니까 산업이 교통산업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움직임을 자동화하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될 거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과 관련된 그런 그 건강과 수명이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배출가스를 줄이는 그런 그 문제 또는 그 운전을 조금 더 우리가 덜하고 신경을 덜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된 부분이 발전된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인간은 일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간은 존재한다, 고로 움직인다. 그래서 휴먼 비잉이 아니고 휴먼 무빙이라는 새로운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행도 교통이고 우리가 모든 교통 산업도 앞으로는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에서 주 핵심적인 사항이 되듯이 지속적으로 교통이 발전돼 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이 꿈꾸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휴먼교통연구소의 김창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등장한 지 100년 만에 자동차 산업에서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운전이 필요 없는 자동차는 이미 꽤 높은 수준의 기술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하지만 물론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과 안전보조 기술 덕분에 자동차 사고 없는 시대가 열릴 텐데요. 이런 커다란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미래투자 알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